진짜 양아치야. 오늘은 진짜 북유럽 신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유럽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일화 중 하나인 발드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불길한 예언을 받은 아들 발드르를 지키기 위해서 발드르의 부모였던 최고신 오딘과 프리그가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노력한 결과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았던 무적의 신 발드르가 로키의 꾀에 의해 죽게 되었고, 신들이 로키를 미워하게 되어서 로키를 잡아 바위에 묶어 뱀독이 얼굴로 떨어지는 형벌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발드르의 죽음이나 로키의 자식들과 같은 메인 서사는 아니지만 곧 이야기할 라그나로크에서 알면 재미있을 만한 짜잘한 이야기들을 몇 개 모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토르의 낚시 여행입니다. 이 이야기는 북유럽 신화에서 흔치 않게 신 에다, 토르의 모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고 에다의 한 부분인 히미스크비다, 즉 히미르의 서사시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때는 토르의 모험이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토르는 연애 때 모든 신들이 충분히 마실 만한 술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솥을 찾고 있었는데, 그렇게 거대한 솥은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변에 수소문을 한 끝에 전쟁의 신 티르의 제보로 히미르라는 거인이 아주 큰 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히미르는 펜리르에게 팔을 잡아먹힌 그 티르의 양아버지였는데, 이야기에 따라서는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히미르가 티르의 양아버지라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솥을 찾던 토르는 거인 히미르를 찾아가게 되는데, 히미르는 양아버지라 그랬는지 티르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르를 보고는 거인들의 원수라며 길길이 화를 내고 날뛰었기 때문에 토르는 베우르라는 가명을 쓰면서 자신이 토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제서야 히미르는 아들과 함께 찾아온 손님에게 저녁상을 대접하게 됩니다. 히미르는 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신이 기르는 황소들에 대해서 꽤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지 황소 3마리를 저녁 식사에 대접하면서 내가 이렇게나 좋은 소를 대접한다 그러면서 아주 실한 소고기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으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눈치 없는 토르는 혼자 황소 2마리를 먹었고, 나름 넉넉하게 소고기를 내놨다고 생각했던 히미르는 토르의 행동에 어처구니를 잃게 됩니다. 아무튼 좋은 대접을 받은 토르는 다음날 아침 히미르와 함께 식사거리를 구하러 낚시를 떠나게 되는데, 이 낚시를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게 히미르라는 이야기도 있고 토르가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누가 먼저 제안했건 간에 어쨌든 둘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히미르가 먼저 제안했다라는 썰에 대해서는 토르가 저렇게까지 소고기를 다쳐 먹으면 이 집안에 나만 아는 식량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생선을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히미르는 토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낚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평소처럼 낚시를 가면 너무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될 텐데 베우르 네가 느끼기에는 바다가 너무 추울걸?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르는 걱정하지 말라며 히미르와 함께 낚시에 가겠다고 했고, 히미르는 뭐 본인이 가겠다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지만 황소 2마리를 혼자 먹은 거에 대한 나름 소심한 복수였는지 토르한테 내가 쓸 미끼는 내가 이미 구해놨는데 네 미끼는 네가 알아서 구해. 내 목장에 가면 그 소똥에 거대한 벌레들이 많을 텐데 뭐 그거 주워다 쓰던지 라면서 조롱합니다. 토르는 열이 받았지만 히미르의 말대로 어쨌든 미끼가 있어야지 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조언대로 목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가장 좋은 소똥이 아니라 아예 소를 잡아버립니다. 게다가 그 소는 히미르가 가장 아끼는 소여서 히민요트라는 이름도 붙여준 가장 크고 좋은 소였거든요. 근데 바로 그 소 머리를 통째로 주머니에 담아간 거죠. 다음날 히미르와 토르는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히미르는 적당한 곳에 배를 대고 토르에게 여기서 넙치를 잡자라고 말했지만 토르는 좀 더 깊은 바다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미르는 내키진 않았지만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둘은 노를 저어서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갔고, 조금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간 히미르는 토르에게 이 정도 깊이 들어오면 미드가르드의 바다뱀, 즉 요르문간드의 영역이기 때문에 낚시하기엔 좀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토르는 이 정도도 좀 덜 들어온 것 같았는지 히미르에게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라고 말했고, 히미르는 오기였는지 이쯤에서 모든 걸 포기했는지 토르가 하자는 대로 더 깊은 바다로 노를 저어 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낚시하려는 곳은 네가 가기엔 너무 멀고 추울걸? 이라고 말했던 히미르는 이제 졸지에 미치광이 낚시꾼 토르 때문에 바다뱀의 습격을 걱정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튼 토르의 마음에 드는 곳까지 배를 끌고 온 둘은 낚시를 시작합니다. 낚시 경력자 히미르는 먼저 낚시를 시작해서 순식간에 고래 2마리를 잡았는데, 번역에 따라서 고래가 아니라 연어를 잡았다라고 전해지긴 하는데 어느 기록에서든 동일하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물고기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토르는 히미르가 고래 2마리를 잡는 동안 히미르의 목장에서 가져온 미끼인 소 머리를 딱 하고 꺼냈는데, 이 소 머리를 알아본 히미르는 아차 싶었지만 자기 입으로 내 소농장에서 미끼를 구해보지 그래? 라고 말했기 때문에 토르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죠. 토르는 이 고급 소머리를 미끼로 바다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미르가 걱정하던 게 바다에서 나타나 버렸죠. 바로 미드가르드를 감싸고 있던 바다뱀 요르문간드가 토르의 미끼를 물어버린 겁니다. 토르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요르문간드는 미끼를 그냥 물어본 것이요. 요르문간드는 자신이 물어버린 소머리가 낚시용 미끼였다는 걸 곧 깨닫고 화가 나서 낚싯줄을 세게 당겼지만, 그 낚싯줄을 잡고 있는 게 토르였기 때문에 생각처럼 줄을 막 당길 수는 없었어요. 토르는 요르문간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었으나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발이 배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바닷속에 땅을 디딜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신나는 과장되기 마련이니까 이건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힘을 주자 이제 토르는 더 이상 배우르로서 낚시를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히미르에게 들키건 말건 망치 멸리르를 꺼내서 요르문간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요르문간드도 그 유명한 펜리르의 형제인 만큼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독을 뿜으면서 날뛰며 버텼죠. 이때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소 머리를 물었다가 난데없이 망치를 맞은 요르문간드? 아니면 낚시하러 갔다가 바다뱀한테 미끼를 뺏긴 토르? 아니죠. 손님한테 식사 대접하려고 손님이랑 낚시하러 나왔다가 전설의 전투에 휘말린 평범한 거인 히미르죠. 배도 털렸고 소도 털렸고 이제 목숨도 털리게 생겼습니다. 히미르는 둘의 싸움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싶었는지 낚시칼을 찾아 토르의 낚싯줄을 끊어버렸고, 그렇게 요르문간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토르는 미끼와 낚싯감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결국 둘은 부서진 배와 고래 2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자신이 찾아온 이유였던 히미르의 솥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베오르가 토르라는 걸 깨달은 히미르는 사실 미워하던 토르에게 솥을 빌려주고 싶진 않았지만 그냥 싫은데요? 했다가는 아까 그 바다에서 망치를 얻어맞은 바다뱀의 모습이 자신에게 오버랩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건 바로 히미르가 가지고 있던 아주 단단한 컵을 깰 수 있으면 솥을 빌려주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토르는 컵을 깨는 것쯤이야 간단하지 라는 생각에 컵을 테이블에도 내리쳐보고 돌기둥에도 던져봤지만 컵이 깨지기는커녕 테이블과 돌기둥만 박살납니다. 난감해진 토르는 어떻게 컵을 깰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양아버지 히미르와 달리 호의적이었던 티르의 어머니가 토르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얘야, 히미르의 머리가 아주 단단하단다. 근데 왜 그 본인 망치로 컵을 안 깼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러려니 하고, 아무튼 히미르 어머니의 조언을 들은 토르는 컵으로 히미르의 머리통을 후려쳤고 컵은 와장창 깨지고 맙니다. 더 이상 솥을 주지 않을 핑계가 없어진 히미르는 거대한 솥인 만큼 크기도 크고 무게도 엄청났을 테니까 과연 너네들이 들고 갈 수는 있겠어? 싶었는지 그래 들고 가라. 만약에 니들이 들고 갈 수 있으면 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어디 기록에 따라서는 솥의 지름이 1.6kg였대요. 모든 신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담아야 하니까 뭐 엄청 컸나 봐요. 자, 그러자 이때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티르가 갑자기 나타나서 솥을 들려고 했지만 솥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후 어떤 감흥도 반전도 없이 토르가 솥을 들어 올려서 결국 토르는 거대한 솥을 빌릴 수 있었다라는 게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여기서도 솥을 들었다부터 솥을 들지 못해서 굴렸다, 뭐 혹은 솥을 들다 못해 머리에 모자처럼 뒤집어 써서 거대한 솥을 발목까지 뒤집어 썼다 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파생본이 존재하지만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뭐 어쨌든 토르가 솥을 가져갔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그리고 히미르가 토르에게 각각 낚시, 컵, 솥으로 조건을 걸면서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히미르의 3가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히미르와 토르의 낚시 여행 이야기는 사실 앞서 말했듯 신에다의 관점에서는 토르의 모험에 포함된 이야기라 어떻게 보면 그냥 힘세고 강력한 우리의 토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 토르가 누구와 싸움을 했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대상은 바로 요르문간드였죠. 지금까지 토르한테 망치를 맞고 죽지 않은 건 실질적으로 우트가르트 로키 왕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망치를 직접 맞은 게 아니라 맞은 척하고 산이 대신 망치를 맞게 한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정통으로 망치를 맞은 요르문간드가 아파서 날뛰긴 했지만 멀쩡하게 바다로 돌아가 버렸죠. 우리는 그동안 토르의 망치질이 최강의 공격이라 누구든 공평하게 너도 한 방, 쟤도 한 방, 망치 한 방씩이면 모두 해결인 줄 알았는데, 이제 토르의 망치가 무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곧 다가올 종말의 날 라그나로크에서 신들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재밌었나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엔 좀 짧은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고에다 스키르니스말, 즉 스키르니르가 말하기를과 신에다 거인 게르드와 스키르니르의 여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아주 옛날 프레이가 대단히 한가할 시절 오딘의 집인 발라스켈프에 찾아갔다가 오딘이 없는 사이에 흐리드스켈프라는 옥좌에 앉게 됩니다. 이 흐리드스켈프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를 둘러볼 수 있는 자리인데, 프레이는 오딘이 없는 사이에 몰래 흐리드스켈프에 앉아서 세상 구경을 하다가 저기 멀리 기미르라는 거인 집에 사는 게르드라는 거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프레이는 남의 옥좌에 앉아서 훔쳐보고 사랑에 빠져서인지 거인 쪽과 사랑에 빠져서인지 게르드에 대해서 어디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찾아가보지도 못한 채 상사병을 끙끙 앓게 됩니다. 그치만 주위에서 딱 봐도 얘가 말수가 없어지고 술도 안 마시고 잠도 잘 못 자니까 이게 뭔 일이 있구나 싶었는지, 프레이의 아버지였던 바다의 신 요르드는 프레이의 하인이었던 스키르니를 불러다가 프레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스키르니르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요르드가 직접 프레이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키르니르를 시켰다는 건 뭔가 이 스키르니르와 프레이가 꽤 긴밀한 사이였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종종 스키르니르를 인간이 아닌 엘프였다, 혹은 빛의 정령이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에다 스키르니스말, 즉 스키르니르가 말하기를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스키르니르가 말했다. 저는 엘프가 아닙니다. 신의 자식도 현자 또한 아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르니르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무튼 스키르니르가 프레이에게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프레이가 스키르니르에게 기미르 집에서 어떤 여자를 봤는데 나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스키르니르는 이 이야기를 듣고 프레이의 상태를 나아지게 하려면 결국 그 원인인 게르드를 데려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프레이에게 자기에게 두 가지만 빌려주면 자신이 직접 게르드를 데려오겠다라고 말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고에다의 스키르니스 말에서 프레이와 스키르니르의 대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키르니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말을 빌려주십시오. 그 말은 어둠과 마법의 불꽃을 통과할 수 있으니 내가 거인의 땅에 다녀오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검도 내게 빌려주십시오. 당신의 검은 서리거인들에 맞서 스스로 싸울 수 있으니 그 또한 내가 거인의 땅에 다녀오는데 필요합니다. 그러자 프레이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둠과 마법의 불꽃을 통과하는 내 말을 당신에게 빌려주겠습니다. 또한 허락받으면 영웅이 휘두르면 스스로 싸우는 나의 검 또한 빌려주겠습니다. 검과 말을 빌린 스키르니르는 게르드를 데리러 가기 전 프레이의 말에게 말했다.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뜨면 거인의 땅을 뚫고 떠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며 설령 끔찍한 거인에게 먹힐지라도 함께 할 것이다. 자, 기록에 쓰여진 대사만 보면 프레이보다 오히려 스키르니르가 더 영웅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검과 말을 빌린 스키르니르는 거인족 여성인 게르드를 만나러 갑니다. 거인의 땅이 요툰헤임으로 가서 거인 기미르의 집에 도착한 스키르니르는 게르드를 만나 프레이와 결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처음에는 황금 사과와 매일 9개로 늘어나는 반지 드라움니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게르드는 아버지 기미르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기 때문에 황금 사과든 늘어나는 황금 팔찌인지 반지인지는 필요 없다 라면서 이를 거절합니다.
스키르니르는 돈으로 게르드를 회유할 수 없자 이번에는 프레이가 빌려준 검을 보여주면서 게르드를 협박해봅니다. 양아치인가 봅니다. 스키르니르는 게르드에게 아가씨,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예리한 칼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목에서 당신의 머리를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습니다. 라면서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을 하죠. 게르드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 이라고 말해보지만 스키르니르는 오히려 기미르까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드는 스키르니르를 따라서 프레이에게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스키르니르가 기미르의 집으로 가다가 한 거인을 만났는데 프레이에게 빌린 검으로 그 거인을 죽였는데 그가 알고 보니까 게르드의 오빠이기 때문에 게르드가 초혼을 계속 거절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게르드를 꼬실 수 없었던 스키르니르는 이번에 게르드에게 너 프레이랑 결혼 안 하면 영원히 혼자 저승 헬헤임에 살게 될 거고 만약에 네가 결혼을 하더라도 머리 셋 달린 괴물의 아내가 돼서 절대 다른 남자 못 만날걸? 내가 너한테 저주 걸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진짜 양아치야. 결혼해달라고 찾아가가지고 저주 걸어버린대요. 그제서야 게르드는 스키르니르에게 9일 뒤 바리라는 숲에서 프레이와 결혼할 테니 돌아가라 라고 했고, 스키르니르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프레이에게 9일 뒤에 바리 숲에서 게르드랑 결혼하면 된다 라고 전해줬는데, 이 말을 들은 프레이는 하룻밤도 길고 그보다 더 긴 이틀밤도 긴데 내가 어떻게 사흘밤을 기다리겠는가, 반나절이 한 달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그렇게 9일이 흘러서 프레이는 게르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자식 퓰리르를 낳게 되는데, 이 퓰리르는 스웨덴 왕조의 시초가 돼서 스웨덴 왕조에서는 프레이를 조상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스웨덴 왕실 홈페이지나 스웨덴 왕조에 대한 계보 문서들을 보면 프레이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물론 구절되는 전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암묵적으로 우리의 시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저기 기록에서 말하듯 실제로 스웨덴 왕가에서 프레이를 왕가의 시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고, 만약 그런 기록이 어딘가 하나쯤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할 만큼 대중화된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신화에 기록될 만한 중매쟁이로서 큰일을 해낸 스키르니르는 이때 프레이로부터 빌렸던 검을 하사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 주인의 제어 없이도 스스로 적을 베는 명검은 프레이의 손에서 떠나게 되고, 나중에 프레이는 이 일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라그나로크에 나와요. 자, 오늘은 이렇게 토르와 프레이의 이야기까지 그동안 북유럽 신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알고 들으면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 평소에 다루었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짧고 깊이감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유럽 신화의 대미를 장식할 라그나로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져와 봤는데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각각의 신들이 어떤지, 그 사이가 어떻게 틀어지거나 좋아졌는지 등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 결과 예언에서 언급된 세상의 끝이자 종말의 날인 라그나로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 텐데, 과연 이 종말의 날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북유럽 신들은 왜 종말을 막아내지 못했는지를 다음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